1장 사회개혁 인민의 자기개혁을 통한 국가 권력의 형성 장 자크 루소 사회개혁론 주권자 인민이 사회개혁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는 사회계약서를 설파하고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장 자크 루소 법고전 산책 1장에서 다룰 첫 번째 책은 장 자크 루소의 사회개혁론입니다. 저에게 근대를 연 책이 무엇인지 한 권만 꼽아보라고 하면 이 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9세기 스위스의 예술사학자인 야코프 브루크하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사는 루소의 사회개혁론이 읽히기 전과 후로 나뉜다. 사회개혁론이 출간된 해가 1762년이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해가 1789년입니다. 루소는 1778년 사망하였기에 프랑스 혁명을 보지 못했지만 프랑스 혁명을 추진했던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 책을 경전으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컨대 강경파 지코뱅의 지도자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와 장폴 마라가 이 책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피해 탈출을 시도했다가 감옥에 갇힌 루이 16세가 루소와 볼테르의 책을 읽고 이 두 사람 때문에 내 왕국이 무너졌구나라며 탄식했다고 하죠. 오스트리아 공주로 루이 16세와 결혼한 마리 앙투아네트는 루소의 여러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제네바에 있는 루소의 묘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남편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릴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아니지만 마리 앙투아네트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속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녀가 굶주린 민중을 향해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으면 되지 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허위입니다. 또 그녀가 사치와 낭비벽이 있었다는 것도 과장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혁명이라는 격변의 시기, 그녀는 민중의 집중적 분노의 대상이 되었을 뿐입니다. 같은 시대 계몽주의 철학자와 달리 루소는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을 강조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개혁론은 절대 왕정에 맞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평등에 대한 강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민주주의 사상의
원료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를 연 책.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전에 루소의 사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루소는 스위스 제네바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니는 루소를 출산하고 나서 며칠 뒤 사망합니다. 아버지는 루소가 10세가 되던 해에 루소를 남겨둔 채 제네바를 떠났고 이후에 재혼합니다. 루소는 사실상 고아였고 제도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견습공, 시종, 필경사 등을 전전하며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루소의 저작에서 평등주의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러한 자신의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들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소는 16세에 제네바를 떠나 프랑스로 갑니다. 귀족의 미망인이었던 바랑 부인을 만나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후원을 받아 여러 학문을 섭렵하였고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집필 작업을 통해 명성을 얻습니다. 루소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종종 루소가 교육학의 새로운 길을 연 에밀을 썼지만 실제 자기 아이 5명은 고아원에 맡겼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루소는 자신이 살던 하숙집의 세탁부였던 테레즈 리베스르와 1745년부터 동거하면서 5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판단으로 모두 보육원에 보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동시대 선배 계몽주의 철학자인 볼테르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습니다. 이에 대해 루소는 고백록과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등에서 자기 반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만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에밀을 번역한 공주대 김중현 교수는 당시의 루소가 정열적으로 저술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천재의 광포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런 점에서 루소는 모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루소는 에밀에서 나는 편견을 지닌 사람이기보다는 차라리 역설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토로합니다. 방송대 이용철 교수의 저서 루소 분열된 영혼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루소는 분열된 영혼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보적 지식인 학자로 분류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모순된 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행일치, 지행합의를 못하고 있으며 겉도 빨갛고 속도 빨간 토마토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서전을 쓰면 자신의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은 밝히지 않고 드러내고 싶은 것은 강조합니다. 그런데 루소는 말년의 저술한 고백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것을 다 이야기해버립니다. 도둑질한 일, 무고한 사람을 중상한 일, 친구를 배신한 일, 이웃 여자를 탐한 일 등등. 그러면서 내가 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루소는 매우 솔직하고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에밀이 신을 모독하였다는 이유로 소로본 대학 신학부가 고발하고 이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루소는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에밀은 물론이고 사회계약론도 금서가 되어 불태워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정치 참여는 의무. 루소는 사회계약론 일부 도입부에서 정치 참여의 당위성을 강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네가 뭔데 정치 이야기를 해? 라는 식이죠. 루소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군주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한 글을 쓴다. 내 의견이 공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해도 나는 한 자유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그것에 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므로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의무 역시 당연히 갖게 된다. 권위주의 체제 시절에는 시민들이 정치를 이야기하면 네 일이나 잘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교사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나 잘 가르치지 라는 야유를 받았죠. 노동자들이 정치 이야기를 하면 물건이나 잘 만들어 팔지 라는 구박이 돌아왔습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진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정치 과정에 참여한 이후 교수가 전공 강의나 하지 왜 정치 이야기를 해? 라는 비난을 많이 들었습니다. 폴리패스라는 딱지도 붙었죠. 만약 이런 식으로 네 일이나 잘해라는 요청을 따르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치에 관심을 끊고 학교 캠퍼스에 틀어박혀 있거나 노동자가 공장에서 일만 하고 농민이 논밭에서 농사만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치는 특정 사람,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나라 운영의 원리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정치인데, 나라의 주인이 그러한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루소는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정치에 관심 갖지 마라는 윽박지름과 함께 정치가 너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어리석은 질문도 있습니다. 루소가 살던 시대에도 그랬나 봅니다. 루소는 이렇게 답합니다. 누군가가 나란 일에 관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라의 주인이 나란 일에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것이죠. 정치는 한 나라의 운명과 주권자 국민의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는 납세자, 즉 우리에게서 얼마의 세금을 거둘지 결정합니다. 슈퍼리치라 불리는 초부자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할지 감세를 할지 정합니다.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도 결정합니다.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인상할지 인하할지도 정합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을 생산 정제한 기업들이 에너지 가격 등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자 1,400유로, 한화 약 200조 원 규모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는 또한 우리가 내는 세금의 사용처를 정합니다. 예컨대 4대강 사업에 돈을 쓸지 아니면 무상급식, 무상보육,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에 돈을 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냈는데 4대강 사업에 쓰여 강을 녹초라떼로 만들어버리면 화가 나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자원 외교는 깡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몇 조 원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4대강, 자원 외교, 방산 비리 등을 다 합한 액수는 우리나라 인구로 나눠보면 1인당 200만원, 5인 기준 가구당 약 1,000만원을 부담한 셈이더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쓰레기통을 구입했는데 한 개에 약 90만원이었습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밝혀낸 내용입니다. 후드나무를 깎아 만들었다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